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해외 시사 모두의 월드. 오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프랑스 또 중국의 뉴스 살펴봅니다. 이승원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침공 직후부터 포위를 시작했던 이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리우폴이 거의 함락 위기입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실제 우크라이나 그 해병 여단이 지난 현지 시간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이 마지막 전투를 준비 중이라고 직접 밝힌 건데요. 사실 마지막 편지를 쓴 겁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발발 이후 47일 동안 마리우폴을 방어하면서 비행기에서 폭격을 받았고 또 포병과 탱크 등 기타 무기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지만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음식도 없고 탄약도 없고 물도 없이 이 산더미 같은 부상자들이 여단 병력의 거의 절반을 채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모든 부상자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굉장히 참혹한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요. 자,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결의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이 러시아가 근데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특히 이 마리우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뉴스 들으시면서 이 수도 키이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고 이 마리우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지역은 2014년에 당시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이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저 밑에 부분. 그 크림반도와 현재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부 지역의 상당히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바스와 지금 마리우폴과 이미 차지한 크림반도를 다 합치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많은 영토를 일단은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이 침공을 시작했을 당시부터도 마리우폴을 상당히 그 공략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40여 일 이상을 물도 없이 버텨왔지만 결국 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자,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연설 일부분 듣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0년대에 전쟁을 한 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저절로 멈출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선이 이겨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전원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우리의 국경을 지키는 것을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었는데요. 뭐 우크라이나와 통역이 이렇게 유리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절절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참상이 영상으로도 잠깐 공개가 됐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함께 있는 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었는데 굉장히 숙연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17분간 연설을 했죠.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한국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젤렌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난 1950년대에 전쟁을 한번 겪었고 수많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 무기 지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살상용 무기는 지원 물품에서 배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우리 서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 우리도 가능하면 많은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1일 부승찬 대변인도 또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 대비 태세, 영향성 등을 고려해서 이 무기체계 지원은 좀 제한되고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탄 헬멧이나 네. 천막, 모포와 같은 군수 물자 그리고 개인용 응급 처치 키트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또 추가적인 지원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예.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살펴봤는데요.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선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말이죠. 대선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네.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예. 이른바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표. 어제 1차 투표가 있었고 네. 이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대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표 차이가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크롱이 압도적이었는데 그리고 마린 르펜은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본인의 자녀까지 지금 3대가 극우 성향의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당이자 후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상이 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투표를 보니까 현지 시간 10일이었는데 마크롱은 27.8%, 네. 르펜 후보가 2위를 차지하면서 23.1%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맞붙게 됐고 결선 투표는 24일 치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반수 득표를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7, 23 이렇게 나왔고 둘 차이도 한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네. 1, 2위 후보자가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있는데 자, 1차 투표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실 이제 극우 정당 이 마린 르펜 후보가 이렇게 많이 쫓아온 것도 놀라운 결과고 또 하나는 이 1, 2위 다음에 3위가 네. 22위를 차지한 정당인데 여긴 또 극좌 정당입니다. 22%. 네, 22%. 22%. 아, 그러면 르펜 후보하고 거의 큰 차이가 맞닿아 없는데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위 극우 르펜 후보가 23, 또 극좌 정당의 멜랑숑 후보가 2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지럽죠. 예. 그래서 이 정당 이름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정당 이름인데 이 소속의 멜랑숑 후보가 22%를 3일 차지했고 또 다른 극우 성향의 후보는 네. 7.1%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마크롱은 사실 중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파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마크롱이 우파로 분류가 되나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중도 성향이라고 계속 네. 표현이 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사실이죠. 특히 유럽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 전통적인 정당 하면은 공화당, 사회당 이런 당들이 수십 년간 이제 지탱해 왔지 않습니까? 드골, 미테랑 이런 대통령들을 배출한. 그런데 이 당들이 거의 숫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4.8%. 전통 정당들이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대를 지지를 받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예. 그래서 이 공화당 후보는 4.8%, 사회당 후보는 1.7%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이것도 불과 5년 전만 비교했을 때 그리고 수십 년간 이 프랑스 정당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제 목격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신생 정당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5년 전에 마크롱이 이제 굉장히 젊고 저 사람 누구지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됐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당에서 장관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중도 우파 정도로 분리가 됐었고 그 당시도 오른쪽도 왼쪽도 찍을 사람이 없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마크롱을 찍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전선이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 프랑스의 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 프랑스의 대선 결과가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듯한데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이제 유럽 사회에 어쨌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이제 프랑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독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사실이죠. 근데 예를 들어 마크롱 같은 경우는 실제 우크라이나 그 침공 직전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푸틴을 만났었거든요. 네. 그 4m짜리인가 탁자를 앞에 두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대화가 될 것인가 했던 그 네. 자세로 외교적인 그 해법을 굉장히 모색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푸틴하고 여러 차례 이제 전화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해법을 찾자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난민이나 이민자들에게도 좀 국경을 연 그런 대통령인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 구구정당의 르펜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네. 2위를 한 이 후보는 이 저소득층의 그 부분을 이제 겨냥해서 지금 이민자들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어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네. 그래서 반이민 정책을 표명해 왔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르펜이 혹시라도 된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게 굉장히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초래되겠죠. 네. 지금 이제 뭐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극자정당 아까 말씀드린 3위를 했다는 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의 멜랑숑 후보가 그래도 극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우리 마크롱을 좀 지지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지지 선언을 했네요. 마크롱 네네. 지지 선언을. 네. 그렇다면은 뭐 이 균형추가 많이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마크롱 쪽이 지금은 유리하다라는 게 프랑스 내부 언론들의 전망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두 후보가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겠는데 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각각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24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막판 선거전인데요. 예를 들어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드낭이라는 곳을 비롯해서 소위 북부의 조금 빈곤한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적임자다라고 네. 이제 중도적인 어떤 그동안 강조했던 비전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고요. 르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내적으로 에너지나 식료품이나 가격 등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다 현직 마크롱 때문이야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식료품이나 에너지나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외부적인 효과일 뿐이지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닌데 왜 그런 주장을 하냐고 하고 있고 르펜은 아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시리얼 공장 이런 데를 돌면서 지금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프랑스도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번에 중간 선거가 뭐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부족 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퍼지면서 여러 것들이 다 이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그 곡물이나 이런 거 생산이 많았던 곳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들이 엄청난 거죠. 또 러시아 수입 수출은 또 막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 뭐 그 에너지를 쓰지 않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그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중국의 상하이가 도시 봉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런데 주민 이동을 허가를 했다고요? 지금 한 2주가 지나니까요. 소위 그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한 도시를 봉쇄한다는 게 사실 며칠만 지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런데 지금 상하이 인구가 2,500만 정도가 돼요. 엄청나죠. 상하이만. 네. 근데 예. 거기 전체를 그 엄청난 도시를 봉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하기보다는 뭐 검사를 기다리다가 병원 앞에 숨진다거나 뭐 사재기 현상으로 생필품을 구할 수 없거나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여러 예,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고립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상하이 전체를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뭐 유학생이나 외국인들도 역시 밖에 아예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하이시가 이걸 좀 의식을 했는지 일부 지역을 이른바 위험도가 좀 낮은 예방 범주로 분류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 좀 나설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에 갔었는데 지금은 일단 거리로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나와봤자 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철도 안 다니고 뭐 버스 같은 대중교통 없고 택시도 없고 그래서 아파서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안 와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 허용된 곳은 뭐 슈퍼마켓이나 약국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일부 풀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푼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슈퍼마켓이나 약국은 영업이 허용이 됐다. 이제 이것도 결국은 좀 물건이 있어야 파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올린 동영상 보면은 사재기 때문에 그냥 선반이 완전 비어 있는 사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멀리 나갈까 봐 자전거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힘든 것도 있고 가봤자 물건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뭐 주유소 같은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지금은 거의 운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유소가 운영돼봤자 고객이 없는 왜냐하면 자동차를 못 타게 하니까 멀리 못 나가게 하니까. 근데 지금 감염자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도시 전체를 봉쇄해 놓는지 궁금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중국이 이제 한때 뭐 제로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 환자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그 감염자의 90% 이상이 상하이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이제 봉쇄한 건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5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워낙 몇십만 명 들어봐서 이 숫자가 좀 작은 숫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국은 일단 없다고 했던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 9일 현재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6천 명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상하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2만 4,900명. 그러니까 90% 이상이 상하이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봉쇄했던 게 지난 3월 28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4,5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2만 명을 넘어서 지금 2만 명대로 계속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도시 봉쇄까지 하는 거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야 될 정도로 글쎄 이렇게 너무 좀 과도한 반응 아닌가 중국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그 통제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장 먼저 그 처음에는 이제 우한 코로나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컨트롤 잘해서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됐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생기니까 이 중국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뭐 팬데믹이니까 감염돼서 나중에 치료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없어야 되는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봉쇄까지 하는 좀 심하게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 봉쇄 조치를 취한 중국의 이제 상하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 직원들에게 상하이를 떠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이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상하이를 떠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떠나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지금 2주간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 영상들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그 본인들 이제 직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주가 진행되니까.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세 변화는 현지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공식적인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대변인은 미국이 괜히 중국을 망신 주기 위해서 저렇게 대사관 직원들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죠. 네. 근데 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한 정도가 되면은 그렇죠. 글쎄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도시를 떠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만 네네. 지금 이렇게 영사관 직원들에 대한 이 소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상하이를 떠나라라는 지시. 다른 나라는 안 했나요? 다른 나라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일부 국가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한 1주 정도 진행됐을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생필품, 뭐 의약품, 교통수단 완전히 전무한 상황이고 그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국가에서는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강제적인 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네. 뭐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뭐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제가 들은 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뭐 저 영사관 직원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그 봉쇄된 도시에서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무려 2,500만 도시입니다. 자, 어쨌든 뭐 중국에서의 코로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